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울음소리보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 뒤에는 각자의 생각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떠올리고 있었다. 유산은 아들들 몫일 거라는 생각. 그건 질문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전제였다. 며느리는 그날 말없이 장례식장을 오갔다. 검은 옷자락을 정리하고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끝난 뒤에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누가 병실에 남아 있었는지.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이 집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그날은 유언장을 여는 날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라 모두의 얼굴에는 이미 감정이 한번 정리된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슬픔은 접어두고 이제는 현실을 마주할 차례라는 공기였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법적인 절차, 형식적인 문장들이 이어졌다. 아들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순서만 기다리면 자기 이름이 불릴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전혀 다른 이름이 나왔다. 며느리였다. 방 안의 시간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다.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느라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기쁨보다 먼저 불안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변호사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주상속인.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집의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그때부터 누구도 예전처럼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돌아올 줄은.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은 이미 며칠 전부터 돌고 있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여는 사람은 늘 같았다. 며느리, 나 혼자였다. 시어머니는 집을 비울 수 없다 했고 큰아들은 회사 일정이 있다며 미뤘다. 둘째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들은 형제들이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서로 눈치만 봤다. 결국 병실엔 기계 소리와 나만 남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아버지는 자주 눈을 떴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질문을 했다. 아무도 안 왔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았으니까. 그날 새벽 시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가족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나에게만 남겼다. 끝까지 남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 유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때는 몰랐다.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병원에 퍼진 건 그날 아침이었다. 놀랍게도 그제야 가족들이 도착했다. 큰아들은 숨이 가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고 둘째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다. 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병실 한가운데 서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다. 마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때 의사가 말했다. 유언장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공기가 멈췄다. 서로 눈치를 보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계산으로 바뀌었다. 유언장이요? 큰아들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가 그런 걸 남기셨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작성되어 있고 증인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쏠렸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며느리가 여기 있었느냐고. 그때는 몰랐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얼굴을 바꿀 줄은. 변호사는 종이를 넘기며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침묵에 방 안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특정인을 주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딸들의 시선은 이미 나를 향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누군가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인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사람, 병실에 남아 하루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사람. 그제야 모두가 확실히 이해했다. 이 유언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내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에게 남긴다. 그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들들의 눈빛이 분노로 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나를 노려보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유산은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적대는 이렇게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걸. 유언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다. 고생은 참 많았겠네. 위로처럼 들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 말은 감사가 아니라 판결에 가까웠다. 딸들은 부엌에서 속삭였다. 며느리가 뭘 했다고. 아들들 놔두고 끝까지 계산한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다. 아니, 못 들은 척했다. 큰아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에 집안의 사진 액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게 반찬을 남기지 않았다. 식탁엔 내 자리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유산은 사람을 남기지 않는다. 관계부터 조용히 잘라낸다. 그때는 몰랐다.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식탁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답이 정해진 재판 같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운한 사람이 많은 건
알아야지. 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들은 말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렸다. 큰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건 우리가 멀어서 그랬던 거지. 언니가 특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선이 모두 내게 쏠렸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작은 웃음이 흘렀다. 비웃음이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옆에 있었다고 이 집까지 가져가면 곤란하지 않겠니? 그 말이 심장을 그대로 눌렀다. 아무도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양보를 강요하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이 집에서 내 편은 이미 없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이 말이 모든 시선을 멈추게 할 줄은 나는 서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테이블 위로 밀었다. 제가 이걸 받은 이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분이 마지막에 원했던 건 재산 정리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딸들은 눈을 피했고 아들들은 그제야 불편해졌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분명히 말했다. 이 집엔 그 사람의 뜻보다 각자의 욕심이 더 남아있네요. 그 말에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래서 이 상속은 그대로 받겠습니다. 공기가 갈라졌다. 대신 이 집은 팔 겁니다. 여기서 아무도 살지 않아요. 이건 벌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마지막을 전쟁터로 만든 이 공간을 끝내는 겁니다. 침묵 끝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오늘 패자는 없지만 주도권은 내 손에 있다는 걸. 유산은 끝났다. 하지만 이 가족의 질서는 오늘 다시 쓰였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